예, 2022년 11월 16일 음력으로는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9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은 동영상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인사 조직 시스템, 국가 조직 시스템 으로는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동안 매우 낭만과 허망함과 허탈감과 매우 시래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 그 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실천 공유하는 마음으로 촛불 혁명에도 참여하고요. 또 촛불 혁명의 모금에도 참여하고 또 지금 현재도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초기 회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박사님의 유튜브 강의와 더불어서 또 한편 제가 연구하고 있는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한국사의 복원사업과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차에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게르만형 모델인 독일 기초헌법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이런 방식이 궁극주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적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저는 여기에 몰입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생각과 사상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는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또 그분이 쓰신 성취 예측 모형 책과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다시 쓰는 경영학 이런 책을 제가 다 구입을 했죠. 구입해서 꼼꼼히 뭐냐면 서구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와 예를 들어서 에마누엘 칸트라든지 후설이라든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야스퍼스, 그 다음에 사르트르,
그 다음 니체,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앞으로 꼼꼼히 연구해서 그 전에 우리 정통 뿌리 사상에 있었던 한국 사상에 있어서의 그 보살 사상과 결부시켜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제가 그 공우 강사한 박사님의 조선고 실담문 주석 사전에서 그 내용을 적었지만 그 적은 내용들을 한번 먼저 한 10가지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10가지 정도를 뭐냐면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우 강사한 박사님의 그 책과 그 다음에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그런 책들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한국의 보살 사상과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첫째, 우리 보살 사상은 총 10가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 이 5가지죠. 보살 사상이 부처 사상과 다른 점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실존적인 것과 관계가 되고요. 초월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작용인 추상작용과 관계가 되고요. 초자연적 상태는 일어나는 사태와 관계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한국 사상은 기본적으로 토템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제가 강의를 드렸죠.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의 이성작용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식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유인. 이 자유는 대체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인의 마음 속에서 이 자율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자율성이 바로 창조성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권화로 이루어지고, 이 분권화가 다시 책임성과 이루어지고, 이것이 관계성으로 네트워크가 된다. 이것이 뭐냐면 보살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요 보살 사상 10가지는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뭐냐면은 어떤 강의에서든지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국문명학술은 200 42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 강의를 먼저 보살사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 올려놓고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909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 책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909페이지에 이제 다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살 사상과 우파니사드 특집으로서 브라흐마, 베다, 우파니사드인 실담문은 순다대류 서해대평 황해 강력의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총 10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예.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율적 분권화,
네트워크, 이게 이제 총 10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율, 분권과 관계성, 요거는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고과 조직연구소에서 가져온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기는 방향을 분명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정통 사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 근원은 동서양의 역법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동서양에서 쓰고 있는 모든 뭐냐면 역법은 다 60진법을 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마야인들도 다 뭐냐면은 60진법을 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문학과 역법 60진법은 이 판찰러스 강력인 파미르 공원에서 재조합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그 언어가 과학이 천문학이 퍼져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동서양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딕셔너리에 하면 748페이지에 있는데, 인류의 조상을 우리는 마누스라고 기록하고, 이 마누스는 3억 1천 1만 4만 년 전에 최초로 지구상에 출현한 인류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억 1천 1만 4만 년이라는 이 숫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대사전에 이 모니엘 모니경이 뭐냐면은 평생을 인도 산스크리트의 연구에 이제 헌신하신 분인데, 이 사전을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영어를 잘 하시고 또 한자에 달통하시고 하시니까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 속에 우리말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 강의에서도 나오고, 또 공우 강산 박사님과 직접 만나서 예전에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우 강산 박사님과 율곤 이중재 선생님은 초창기에 만나지를 못했는데, 율곤 이중재 선생님도 역법에 의해서 이 기록을 계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인도에서도 평생 동안 인도 고전을 연구했던, 분명 그 말은 인도의 고전에서 나온 말인데, 3억 1천 1만 4만 년이라는 이 연대가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 동이족 뚱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곤 이준현 선생님이 훌륭한 부분인데요. 예, 놀랄 이야기죠. 놀랄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뚱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율곤 이준현 선생님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역법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달력과 마야의 달력, 그 다음에 수메르 달력까지 모두 60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수메르의 문명은 이 유명한 뭐냐면은 진주소시 부소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수메르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이 수메르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태국사를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소부는 소정이라는 분이 뭐냐면은 원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은 번역하신 그 주석을 다신 분은 소재전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진주소시에서 이런 훌륭한 학자가 계시다는 것은 매우 이 경아드려야 할 일이고요. 또 이 소재전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서보 책을 뭐냐면 2권을 구입을 했는데 5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뭐냐면 지금 그 5권은 군데군데 뭐냐면 두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0진법과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부서부에 놓여 있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 연도를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 사망오제는 소시의 선조고 또 소시에서 뭐냐면은 풍시, 강시, 희시, 기시, 김씨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오제는 소성의 후손으로서 소시의 선조라는 것이죠. 또 서양 문명의 시원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이제 유프라데스과 티그리트 강 사이에 있는 우르 지방에 있는 것이 이제 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 수메르 문명이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수메르 문명이 뭐냐면은 그 유럽 문명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부소보 서문의 황국사에 이르기를 부통 임금 31년, 이게 BC 3868년인 것입니다. BC 3868년에 아우 밀류를 서역으로 옮겨 그곳의 왕으로 책봉하니 이분이 곧 동막의 국조가 되었다. 동막은 수미열이라고 하며 새 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 문명은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수메르인은 검은 머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부소보 서문에서는 BC 3868년 소복해에 환인의 10대 손 소밀류가 서쪽 지역으로 가서 수메르의 국조가 되었다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구 유럽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 나중에 안드로보고 문명, 그 안드로노보 문명, 그 다음에 얌나나 문명, 뭐 이런 문명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드로노보 문명과 더불어서 얌나나 문명, 이런 문명이 앞으로 뭐냐면은 이 수메르 문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건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는 소밀류가 처음 세운 나라로 소미류라는 말이 변하여 수메르가 되었음을 추정한다. 서양 문명은 수메르 문명에서 비롯되었고, 수메르 문명은 소복해 환인의 10대 손 소밀류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 부소보 22페이지에 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저 막무가내로 뭐냐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율곡이 윤재 선생님께서도 바로 인도 달력, 마야 달력, 수메르 달력을 60점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3억 1천 1만 4천 전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뭐냐면은 우리가 성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황국의 나라는 환인의 나라, 그 다음에 환웅의 나라, 단군의 나라, 성현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현으로서 부적절한 사람, 성현으로서 뭐냐면 거짓말하고 시대에 부어가지고 문명을 퇴보시키는 사람들은 처단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곡이 윤선생님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시대의 어느 한 곳에서 사람이 해와 달의 운행을 살피면서
천문학에 근거한 역사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공부한 사람이 이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두말할 것 없이 율곡이조 선생님은 간지부터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기간 중에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끝나고 방고환인이 시작됐다 이거죠. 이때 가장 큰 아들 이름이 바로 천왕씨인데요. 이 천씨의 조상의 뿌리가 되죠. 이 천왕씨는. 그래서 이 아들 지갱이 지시가 되는데, 이 하늘의 해와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면서 천간지지력법을 완성하였다는 기록과 우리가 식간 12지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냐면 신모라고 한다는 것이죠. 식간을 기둥이고 간은 뭐냐면은 자식이니까, 모가 신모가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10가지죠. 그 다음에 지간, 그는 아들 자자죠. 자가 되는 건 12자가 되는데, 자축인묘 진서 오묘신유술에 어떤 원리로 이 지구의 연륜을 찾게 됐는지 이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성은 모카토금수를 오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환국문명 학술원 연구에 의하면 바로 한국의 5부족의 유전자가 바로 모카토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르를 음양의 원리를 관찰하고 운행을 관찰한 것이 달력의 시초고, 그것은 상고시대에 이 뚱이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로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올라와서 서해 대평원 항해에서 바로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문화와 문명의 바탕 위에서 다시 연해주 간도에서 툰트라를 따라서 동서남부 유라시아를 따라서 뭐냐면 이동해 가고 이동해 온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에서 정착돼서 그 시대가 뭐냐면 모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왜? 인류의 이동은 유구하기 때문인 적어도 수수만 년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어느 날 거기에 있다가 어느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동서어원의 뿌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뭐냐면 60진법으로 갖고 천문학과 과학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어머니의 유전자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뭐냐면 북방울에 올라가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또 거기서 뭐냐면 북의 유전자와 결합해서 오늘날의 한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빙하기는 총 250만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200만 년, 250만 년 이렇게 뭐 표현하기를 하는데 200만 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에 이 인류를 지배하고 그 빙하기를 이겨낸 사람은 누구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모 에렉투스가 적어도 200만 년을 뭐냐면은 이 빙하기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와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에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생기고, 호모사피엔스는 4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호모사피엔스는 뭐냐면은 2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에서 D형 유전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조몬이라든지 기타 남방계 유전자인 소위 말하는 돌하르방과 돌할망의 수신적 유전자는 적어도 20만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C형 유전자인 조선, 주신, 숙신 이런 한국사의 중심 뭐냐면은 그 유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형 유전자에서 O1A, O1B2, O1A, O1B2 이렇게 뭐냐면은 유전자가 변이를 했고, 이것이 예맥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형 유전자, Q형 유전자 이렇게 뭐냐면은 5성의 뭐냐면은 부족의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 황구사의 천축 한인들의 시대를 말을 하고, 한국문명 학술을 연구해 하면 태고 시절에 이미 태양신을 믿었고
역법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순다대로 서해대평원 황해 마고성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갑절을 산다면 보통 60년을 말하는데, 이 뚱이의 천문학자들은 사람이 각 행성의 기년을 12년씩 받아서 60년이 되면 인간의 연륜은 1주기를 산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의 수명도 늘어서 100세를 넘게 살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갑자 2주기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수명이 60년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류의 조상에 탄생한 3억 1천 1만 4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저서 한민족의 우주철학 사상에서 밝힌 위성행년의 1주기가 3,888만 년이고 위성행년의 8주기가 3억 1천 1만 4만 년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놀라울 일인데, 제가 율곡 선생님, 이준재 선생님을 또 성현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위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율곡 선생님께서는 1993년도에 공우 강산 박사님을 만나기 전에 겨우 이제 신출래기 역사학자의 딱지를 떼었던 시기인데, 이 공우 강산 박사님은 범의 대가이시고, 그때는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대사전이라는 책이 있는 줄도 모를 때였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이 강산 박사님이 연구한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것과 같은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고 했던 분이 대구의 역사학자인 수원급 박민호 선생님과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님도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율곡 이준재 선생님, 그 다음에 공우 강산 박사님, 그 다음에 수원급 박민호 선생님,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수 선생님,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도남문명학술원에서 상고사 학회와 도남문명학술원을 발전시켜서 저는 환국문명학술원으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우리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 선생님은 5천문감을 넘어서 6천문감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황구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러한 우리 황구사의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세계에 내놓고 이거 세계의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고 선생님의 이런 그 산스크리트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 공우 강산 박사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스페인의 고 선생님 같은 분이 한국의 대학자로서 뭐냐면은 앞으로 저는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하면, 동해의 천문학자가 간지법으로 계산한 지구의 시간이 위성행년 8주기가 되었을 때 3억 1천 1만 4만 년의 지구상에 인간이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역법들이 모두 60진법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원갑자 원년으로 보면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1956년이 되는데, 이 1956년에 위성행년 3억 1,103만 년을 더하면은 3억 1천 악이 아니라 3억 1,105만 956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1만 2000년 전에 인류는 한 곳에서 같은 역법을 사용했던 것이 확실하다는, 이것이 상고시대 천문학의 유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황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지막 빙하기 1만 2000년 전에 우리
그 태고설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17,000년 전에 매우 뭐냐면은 최대의 빙하기가 와가지고 그걸 비령기라 하는데, 그때 해수면이 가장 뭐냐면은 낮았다. 적어도 1m, 20m, 30m 정도가 해수면이 낮았다. 이렇게 보고, 최악의 뭐냐면은 빙하기 때 그때 고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7,000년 전이니까 12,000년 전에 뭐냐면은 빙하가 끝났으니까 적어도 5,000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5,000년 동안의 고립된 생활을 보내다가 유진 행질이 많이 바뀌고, 이것이 뭐냐면 빙하기가 끝나면서 광명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고사를 공부하더라도 이런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힌두 사상에서 말하는 마누스와 그 역법을 살펴보면, 이 마누스와 힌두의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초의 인류 마누스는 옥스포드 잉글리시 산스크리트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힌두교 경전 마누 법전에도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의 원래 발음은 산스크리트 신두에서 나오고 또 양나라 양서에서는 중천축구은 대월지구의 동남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산말이다. 일명 신덕국이라고 하고 기록이 있는 걸 보아 신두가 신덕국이 되고, 신덕이 천덕, 천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천축국은 하늘 도시로서 우리의 박재상 선생님이 기록한 마고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박재상 선생님도 성인이시죠. 자, 그래서 천축에서 퍼져나간 우리 한국사 천축강력의 천축환인인 방고환인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강력에서 천축환인이 문명 전파자가 인도 지방에도 인도의 우주관이 동해 서해대 평원의 천축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의 우주관은 동해의 문명에서 이전해 갔다는 말이다. 그 원뿌리는 서해대 평원 황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도의 원래 그 원주민은 고아시안이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제는 사타파나 브라마나의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뭐냐면은 이 마누는 노아의 특성과 아담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사타파타 브라마나를 보면 마누가 친철을 베푸던 물고기로부터 전 인류의 대홍수가 덮치는 정보를 듣게 된 경위가 설명되는데, 우리가 김수로왕 허왕의 물고기 문양이 여기에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누는 물고기가 일려준 대로 배를 만들었다가 홍수가 닥치자 이 배를 물고기 뿔에 묶어 산꼭대기에 있는 쉴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이 시기의 이야기가 바로 빙하기 10만 년 동안 내려오는 신화인데요. 이 신화가 나중 문자가 생기면서 역사가 되었는데, 이후 부처신앙에 와서는 이 신화를 본생담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홍수 문화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축국에 퍼져나간 우리의 환국사의 천축강령의 천축환인인 석재환인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오늘날 인도가 아니라 중천축국이라 말하고, 이 중천축국은 5천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국력을 강하고 문자 발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곽박의 산해성 축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천축국 범왕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 이야기를 좀 알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진주소시 부서부 같은 이야기도 알아야 되는 거죠. 천축국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런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인 학자 서랑지 씨가 저서한 중국 사전사화에 있는 중국 민족 기원의 탐리 먹분지 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거죠. 상제의 도읍지 아래 태제가 살고 있었다. 그곳은 천황이라 자리한 성지였다. 아문적 군신 또는 천황의 무리들은 도를 알기 위함을 생업으로 하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소위 하늘이 열리고 땅도 열렸으니 처음으로 어떤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왔다. 그가 바로 방고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에 묘의 무리가 묘족이죠. 다른 종족들이 크게 뭉쳐 함께 일어난 것이 인류의 기원설이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이 묘족이 바르고 1만 1천년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농업을 시작했던 주역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의 선조이신 묘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16일 수요일 황금묘 학술론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